투자자들은 항상 존 템플턴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존은 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라고 하죠. 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즉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란 전망이 가장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 몰리는 매수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전망이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전망이 좋은 것을 피해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되는 행동, 즉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날씨가 가장 좋은 날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존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이 책은 존 템플턴의 증손녀인 로렌 템플턴이 집필해 2009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2008년 존 템플턴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바겐헌팅 투자 방법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추천한 책입니다. 1912년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태어나 1937년 월가에 처음 발을 디딘 후 1954년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는 것은 존 템플턴의 첫 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하지만 증시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반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원칙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투자했고 1997년 외환위기에 빠져있던 한국 시장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1장 위대한 바겐헌터의 탄생. 존 템플턴은 어릴 때부터 검소하고 근면하며 호기심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낙천적이었죠. 이와 같은 존 템플턴의 성향은 10대와 20대 초반에 겪은 다양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대공황의 시기와 일치하죠. 존 템플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 하비 템플턴은 윈체스터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하비 템플턴은 농지가 경매되는 살벌한 과정을 2층 사무실에서 직접 보았죠. 그는 적당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광장으로 내려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아주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모습을 본 존 템플턴은 가장 비관적일 때 매수하라는 자기 평생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투자자로서 존 템플턴이 사용했던 방식은 아버지 하비 템플턴이 농지를 살 때 적용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입찰자가 없을 때 실제 농지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농지를 사들였죠. 경매장에서 입찰자가 당신뿐이라면 싼 가격에 경매 물건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서도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매수자가 거의 없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이 인기를 끌며 매수자가 늘어납니다. 존 템플턴은 단지 매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죠. 하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바로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성공이나 실패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아버지 하비 템플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 성공한 하비 템플턴은 집에 돌아와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란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하비 템플턴은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얘들아, 우린 가진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단다. 망했단 말이야. 존 템플턴은 이 사건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창출된 서류상의 부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고 절약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인 벨라 템플턴도 존 템플턴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성공이다. 존과 그 형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벌 받은 적이 없었고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죠. 항상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던 존 템플턴은 예일 대학교 입학을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니던 윈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예일 대학교 입학의 필수 과목인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죠. 존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교사도 학생도 없다고 했죠. 그러자 존은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존은 8명의 학생을 모아 수학을 가르쳤고 교장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을 통과해 학점을 이수했죠. 존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의 베일리얼 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마친 후 친구들과 35개국을 돌아볼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 중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을 보았고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나치의 힘을 목격했으며 유럽 전 지역을 돌고 중동, 인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둘러보았죠. 그는
그는 항상 자신이 여행한 나라의 역사, 관습을 공부했고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덕분에 여행이 끝날 무렵 상당한 지적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이 그를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존 템플턴이 펀드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미국 투자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둘러보고 경험을 쌓은 존은 이런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편견이라고 주장했고, 이런 편견 덕분에 존 템플턴의 펀드가 큰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뉴욕에서 $200짜리 침대 겸용 소파를 $5에 사는 것과 해외에서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것이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20세기 초 존 템플턴은 벌써 외국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편견 없이 투자할 수 있었겠죠. 결혼 직후 뉴욕으로 이사를 간 존 템플턴은 그의 아내 주디스와의 생활에서도 완전히 박인혼토로 살았습니다. 대공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값싼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었죠. 그들은 현금 $5,000를 주고 집을 매입했으며 5년 후 $17,000를 받고 팔았습니다. 존 템플턴은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결코 무언가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았고 차를 사기 위해서도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돈을 저축해 놓았죠. 존 템플턴의 박인헌팅은 비단 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구, 주택, 음식, 채권 분야에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존 템플턴이 말하는 저가 거래란 실제 가치의 80% 정도 할인가에 판매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실제 가치의 20% 정도에 판매되어야 존이 말하는 저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물건은 쉽게 찾을 수 없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목표가 될 만하다고 존은 말했죠. 이런 결과 결국 존 템플턴은 조지타운이 운영하던 투자회사를 인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존 템플턴이 $5,000를 주고 이 투자회사를 인수할 당시 고객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를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충당했죠. 물론 월급을 못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템플턴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부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일찍부터 시작한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존 템플턴이 투자할 때 보여준 가장 탁월한 능력은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물러나 관망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그는 변화무쌍한 증시 상황에서 항상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드문 재능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들이 저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증시에 대량 매도 사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6% 급락했을 때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1979년 다우존스의 주가 수익률이 6.8이었고 수년간 그 수준이 지속되었지만 저가 매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현상을 보면 아무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존 템플턴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존은 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라고 하죠. 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즉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란 전망이 가장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 몰리는 매수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전망이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전망이 좋은 것을 피해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되는 행동, 즉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날씨가 가장 좋은 날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존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즉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처럼 초기에는 뉴욕에서 펀드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 바하마로 회사를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아 뮤추얼 펀드 매니저로 최고의 실적을 올렸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제약이 많아 소신대로 행동하기 힘들었지만 바하마의 수도 나소로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는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고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죠. 워렌 버핏이 오마하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존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존 템플턴은 8살에 처음 포커를 배웠습니다. 예일대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대공황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존의 아버지 하비는 생활이 어려워 $1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그는 포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렇게 교육비의 25% 정도를 벌었다고 하죠. 나머지 75%는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존이 포커 게임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투자 맥락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포커에서 전략과 투자에서 전략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나 원인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같은 친구들과 포커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이 패가 센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블러핑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친구가 허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가 판돈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순간에 콜을 외치면 됩니다. 어떤 주식이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블러핑을 한 친구가 그랬듯 고점을 찍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경우 머지않아 그 친구는 큰 돈을 잃을 겁니다. 풀하우스가 아니라 원페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주식은 하락할 겁니다. 존 템플턴은 블러핑을 감지하고 상대의 돈을 따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정리해보자면 시장이 가격의 고점에서 좋은 것처럼 블러핑을 하고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반대로 시장이 저점에서 안 좋은 것처럼 블러핑을 한다면 반대로 베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식을 포커에 비유한 투자자는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터 린치도 주식을 포커에 비유했죠. 패를 한 장씩 받아 오픈하는 것이 기업에서 하나씩 던지는 정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 영상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증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질만 더 갖추면 됩니다. 바로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저는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했습니다. 판단력은 증시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황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매수를 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셈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내용을 짚어보죠. 만약 여러분이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농지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증시에서 저가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장에 입찰자들이 가득하고 입찰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저가 매수는 불가능하겠죠. 투자 방법으로 분류할 때 존 템플턴을 흔히 가치 투자자로 부릅니다. 가치 투자자라는 용어는 증권 분석을 쓴 투자의 기재 벤저민 그레이엄이 소개한 말인데, 먼저 가치 투자자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죠. 가치 투자자란 자산이나 상품을 그것의 진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자를 가리킵니다. 이 정의의 핵심에는 자산이나 상품의 가격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가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치투자 개념에서 농지투자에 적용해보죠. 농지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단지 입찰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농지의 기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저가에 매수하려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치를 알고 있어야 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을 싸다고만 해서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이나 펀드 매매를 한다면 다른 투자자의 수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1장에서 마지막으로 존 템플턴의 투자 제안을 들어보죠.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해 나옵니다. 다른 투자자가 실망 속에서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쁜 소식에 과잉 반응을 보일 때 냉정을 유지하라. 박앤헌터가 되라.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매도하길 원할 때 매수하고 매수하길 원할 때 매도하라.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인가를 물어라. 비관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라. 절약하고 저축하여 그것을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해외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폭넓은 견문을 쌓아라.